제가 기억하는 저희 아버님에 대한 기억은, 제가 어렸을 때 아버님께서는 저한테 상당히 엄한 분이셨어요. 1960년대, 70년대 아버지들이 다 그러셨겠지만 자식들한테 이렇게 살갑게 한 그런 아버지라기보다는 조금 엄한 아버지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 당시에 아버지께서는 교편을 잡으실 때가 많았고 또 작품을 또 하실 때도 있었지만 가정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 조그마한 방 한 칸을 그냥 아버님이 작업실로 쓰시는 이제 그런 식의 집 안에 작업실이 있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작업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계시면 저는 아버님 방에 들어간다는 거는 별로 생각을 해보지 못했고요. 그냥 그때 당시는 그냥 밖에서 아버지 그림 그리신다 라고 생각만 하고 있었죠. 한 가지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요. 제가 7살 정도 때였던 것 같아요. 저희 이모가 지금부터 항공사에서 근무를 하고 계셨는데 저를 데리고 부산에를 한번 가셨어요. 근데 그때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비행기를 탄다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었고 잘 오지 않는 기회이기는 했는데, 비행기를 타러 공항에 가서 그 비행기를 타고 다시 부산까지 가고 했던 그 과정상에서 이제 굉장히 제가 기억에 남는 기억들이 많았나 봐요. 인상 깊었던 기억들이. 그래서 집에 와서 비행기를 그렸어요. 그리고 지금으로 생각하면 전혀 원근법도 맞지 않는 그런 이상한 비행기 모양의 사람들이 사다리를 타고 비행기로 걸어 올라가는, 줄을 쭉 서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의 그림을 한 10장 정도를 그린 다음에 그 그림들을 아버지 그림 밑에다가 다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아버님께서 작가 활동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아버님은 아버님 그 작품들을 집에 곳곳에 많이 전시를 하셨는데, 이제 그 아버님 그림 밑에다가 내 그림을 그려놓은 거죠. 지금 그때 생각을 하면 참 우스운 일인데, 근데 우리 아버지께서 저한테 그때 하셨던 말씀, 이거 네 그림이냐? 라고 그러면서 막 웃으시더니 안 띄고 계속 두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붙여놓은 그 그림이 한 6개월 이상 있었던 것 같아요, 집에. 그러더니 어느 날 아버지가 저한테 이거 이제 그림 띄자 딱 그러시길래 네, 띄세요? 라고 쿨하게 말하고 돌아섰는데, 사실 살짝 섭섭했던 기억? 지금도 나기는 나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한 2학년, 3학년 정도 됐을 때 아버님이 작업하시던 그 방에 좀 들어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아버님께서 그림을 그리고 계시면 나는 그때는 이제 지금처럼 막 이젤에 놓고 바닥에, 그러니까 의자에 앉아서 그림을 그리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이젤에 놓긴 놓는데 좌식으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소품 같은 거를 그리셨던 이제 그런 기억이 나고, 그럼 저는 그 옆에 들어 누워갖고 아버지가 그림 그리는 걸 보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한 1시간 정도를 이렇게 보다 보면 제일 재밌었던 게 이색 저색을 이렇게 파레트에서 이렇게 유화물감을 섞을 때 그 느낌들, 그런 것들이 되게 인상 깊게 와서 지금도 그 장면이 생각이 많이 나고, 그러다가 초등학교 한 4학년 정도 되고부터는 제가 아버지 옆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애들 선행학습이라고 하죠. 그때 이제 저희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영어를 배웠는데 아버지가 저한테 선행학습을 시키셨어요. 영어를 공부해라. 그래가지고 중학교 1학년 영어를 이제 아버님 작업을 하고 계시면 그 옆에서 영어를 같이 공부를 했던, 그러면서 아버지는 그림을 그리시고 저는 옆에서 영어 공부를 하고, 그게 제 초등학교 때 우리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에요. 아까 잠시 간담회 때 얘기했던 것처럼 아버님이 야외 스케치를 갈 때 따라가 본 적도 있어요. 도봉산에 설산을 그리러 가셨을 때 거기를 따라갔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정도였을 텐데 그 눈이 발목까지 푹푹 빠지는 그 설산을 아버지가 캔버스를 이렇게 둘러매시고 그때 주황색 배낭 같은 게 제가 생각이 나거든요. 거기에 막
이렇게 그림들이 막 이렇게 붙여서 까만색 클립으로 이렇게 그림들을 찝어가지고 뒤에다가 걸고 메고 들고 애 아들 손을 잡고 그리고 그 설산을 걸어 올라가서 그 그림을 그리는데 내가 너무 추워하니까 발이 시렵고 막 추워. 근데 불을 떼고 했던 것 같지도 않아요. 추워하니까 아버지가 결국 그림을 그리시다가 그때 아마 중간에 내려오셨을 겁니다. 제 기억에는. 근데 아주 오래된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있죠. 그래서 그 도봉산에 그 그림이 어디 있는지를 참 많이 찾았는데 찾지는 못했어요. 네. 어렸을 때 아버지는 저한테는 아주 엄했지만 또 나름대로는 또 살갑게 가끔씩 문을 열어주시는 그런 분이셨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뭐 공부하느라고 저도 정신도 없었고 아버지의 뭐 사랑을 느끼고 자시고 할 겨를도 없이 결국 대학까지 들어갔고 대학을 졸업을 하고 나와서 의사가 되고 난 다음부터는 저희 아버지는 저를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특히 이제 제가 대학병원을 그만두고 나와서 개원을 하고 난 다음에 아버님의 전시활동과 미술활동을 서포트하기 시작할 때부터는 뭐 너무 좋아하셨죠. 친구분들한테 자랑도 많이 하셨고 늘 아들 덕분에 호강한다 라는 말을 늘 입에 달고 사셨던 것 같은 기억이 있고 그때 많이 썼어요. 저도 아버지한테 수억 쓴 것 같아요. 진짜로. 근데 그때 그거 안 썼으면 지금 후회 진짜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때 아버님 작품을 좀 서포트했던 게 그나마 저한테는 조금이라도 좀 다행이다 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는 아니겠지만 제가 화가들을 상당히 많이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아버님 친구분들이나 아버님의 선배님들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작품들을 다 어떻게 하는지가 저는 궁금했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물어본 적도 있어요. 아버지, 화가는 죽고 나면 그 그림들 다 어떻게 해요? 유명한 사람들은 뭐 누가 서로 다 가져가려고 하겠지만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작품들을 어떻게 하나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최근까지는 뭐 박물관이라든지 미술관 같은 데다 기증을 하면 받아주기도 했는데 요새는 이제 작가들 숫자도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 안 받아준다. 그래서 이제는 자식들이 그걸 다 가지고 있는데 많은 자식들이 이사 한번 하고 나면 첫 번째는 캔버스를 뒤에 나무 왁구에서 분리를 해서 가지고 다니다가 결국 그거를 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일부 그나마 몇 명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작품을 가지고 유작전을 한다더라. 그리고 나는 모르겠다. 내가 죽고 나면 네가 해줄래? 나는 그 말이 기억이 나요. 이게 제가 대학생 정도 때 내가 여쭤봤던 것 같아요. 아버지한테. 그날 이후로는 유작전에 관련되어서는 아버지랑 대화를 나눠본 적은 없고 그 이후에 아버지가 원하셨던 거는 사실은 상설 전시관이나 미술관 같은 거를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내 그림을 늘 보여주고 그 다음에 나 죽고 난 다음에도 누군가 와서 볼 수 있게. 근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 네가 여유가 되거나 하면 나중에 능력이 되면 나한테 해주고 아니면 말아도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저도 언젠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 작품을 가지고 전시회를 할 것이다 또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의무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기에는 또 희망사항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지금 3년 정도가 지났는데요. 아버지 작품 속에서 살아요. 저는 아버지 작품을 처음에는 병원에 있는 제 방에다 다 갖다 놨었어요. 그러면 그냥 아버지랑 같이 있는 것 같아요. 하루 종일. 그리고 그 작품들을 다시 지금은 이제 다른 제 작업실이나 이런 곳에 따라 수장고를 마련해서 보관을 하고 있는데 그 공간에 가면 아버지 생각이 나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어떤 분들이 아버지 작품에 대해서 좀 갖고 싶다 또는 뭐 매매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저 못 팔았어요. 솔직히. 근데
사실 이 작품을 누군가 나한테 차겠다고 했을 때 내가 이 작품을 그 사람한테 줘야 한다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저한테 얘기를 해준 게 사실 노 대표님이에요. 노화랑에. 그러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시냐 그랬더니 노 관장님이 저한테 강한 말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자식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돈 주고 산 사람들이 보관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딱 정확하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괜히 자식들이 보관하면 함부로 보관하고 괜히 처음이나 그렇지 시간 지나고 나면 마치 쓰레기다라도 돼버린 경우가 많다. 근데 소장자들이 보관을 하면 자기가 자기 비용 주고 산 작품들은 자기가 계속 가지고 있으려 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형님도 계속 가지고 있으려고 그러지 말고 누군가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줘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노 대표님이.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 그런가? 그러면 그래 한번 그럼 누군가 달라면 줄 수 있게 준비는 해보자. 그 대신에 우리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는 저도 이제 제가 미술을 조금 전공을 해보니까 좀 알긴 하겠는데 아버지께서 흔히 말하는 그 블루칩 화가가 된다든지 그렇게까지 못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되셨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한번 할 수 있는 한 우리 아버지 그림이 괜찮다면 뭐 되지 않을까? 한번 노력은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노 대표님한테 부탁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번에 전시회를 하면서 사실 모란 컨셉을 잡으신 거는 사실은 대표님이 먼저 잡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철새나 이런 쪽을 먼저 생각을 안 했던 건 아닌데 노 대표님은 일단은 전 세대에 걸쳐서 나오는 작품이 모란이고 그리고 일단은 대중적으로 접근하기도 쉬우니까 일단은 모란을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아버님이 주로 활동했던 시대가 1990년대하고 2000년대 근처가 사실 우리나라의 미술사조가 좀 복잡하게 꼬일 때다. 어떤 한 미술사조가 집중적으로 등장하던 시기도 아니고 그리고 또 의외로 그때 제대로 활동했던 작가들이 지금 제대로 성공해서 남아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러니까 한번 그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미술계가 조금은 암울했던 시대일 수도 있으니까 한번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나가보는 건 어떤가. 그때 미술을 재조명하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노 대표님이 제안하신 방법이 저는 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회고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 돌아가신 지 3주기 정도라서 제가 큰 계획을 세우지는 못했었어요. 이번 전시회는. 이것도 벌써 결정을 한 지는 벌써 1년이 넘었던 거고 그러니까 돌아가신 지 1년 반 정도 지나서 2년 안쪽에서 생각을 했던 거라 그러니까 저는 아직 뭐 노 대표님이랑 잠깐 내가 언질한 적은 있었는데 이번 전시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저는 곧 한번 미술관 전시회를 한번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우리 아버지의 전 일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제별로 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철새도 철새전을 한번 따로 좀 잡아서 가고 싶고 그 다음에 아버님께서 주로 많이 그리셨던 모란과 장미 꽃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런 그림들을 또 따로 하나 모으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국적 환경, 외국을 배경으로 했던 그림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그런 그림들이. 그런 그림들을 또 따로 또 한번 모시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약간 초현실주의처럼 그 철새를 좀 초현실주의 세계로 그린 그림들이 또 은근히 많거든요. 그 그림들은 그 그림대로 따로 한번 또 같이 세션을 모으고 싶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또 뭐 국내에 있는 풍경이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그림들이 또 좀 있는데 이제 그것들을 조금 시나리오별로 만들어서 좀 기획자한테 좀 잘 맡겨서 한번 하려면 이게 물론 이제 갤러리 전시라는 게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상업적인 매매라든지 이런 것과 연관이 있지만 미술관 전시라는 건 이제 멀리 알리고 좀 확 좀 두각을 나타내고 싶어 하는 좀 알리고자 하는 그런 목표가 더 강해서 미술관 전시를 지금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비용적인 면이나 이런 부분은 또 제가 커버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지금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제가 미술하는 거를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뭐 너무 뻔한 얘기죠. 대한민국의 많은 작가들이 잘 사는 블루칩 작가들 몇 명 빼놓고는 다 힘들게 살잖아요.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 아버지도 겪으셨던 것 같고, 그리고 그거를 아들한테 물려주고 싶지 않으셨던 그 마음이셨던 것 같고, 제가 아버지 돌아가시기, 제가 취미로 미술을 하고 있던 와중에도 아버지한테는 제가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말씀을 안 드렸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 그림 좀 그려보면 안 될까요? 그냥 취미로라도요. 딱 그랬더니 아버지 대답이 뭐였냐면, 지금 말고 더 나이 들면 의사생활 이제 안 할 때쯤 됐을 때 취미로 해라. 라는 말이 아버지 대답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가 제가 나이가 40대 중반 정도였는데도 탐탁지 않으셨던 거예요. 어머니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렸을 때 제가 손잡고 가다가 꼬맹이가랑 미술학원이 멀리 보이면 옆길로 돌아가셨다고 할 정도였으니까 얘 미술한다 그럴까봐 그 정도로 미술하는 거를 좋아하시지 않았고, 근데 다행히 아들내미가 공부는 또 잘하니까 그나마 다행이지 않으셨을까. 그러니까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고등학교 때였나? 제가 전교 1등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성적표에 딱 전교 1등 딱 찍어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반에서 1등, 전교 1등 딱 이렇게 나오는 그 성적표를 가지고 집안에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자랑스러우셨나 봐요. 그거를 보면서 아, 공부를 더 잘해야지 라는 생각만 했지 그림을 그려야지 라는 생각을 못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아까도 어떤 기자님이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미술 못 숨긴다. 재능이 있거나 하고 싶으면 결국 튀어나온다 그거. 그게 저는 한 40대 한 후반, 중후반쯤 튀어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저희 집 나름대로는 또 불문율도 조금 있는 게 제가 다른 작가의 그림을 사가지고 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버지가 좀 애매하게 쳐다보시는 것 같다는 느낌도 있고, 그래서 말씀을 뭐 사지 말라 말씀은 안 하셨지만, 예. 아마 다른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작가들도 아버님 친구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작품을 내가 하나 사게 되면 또 전시회 때마다 또 부탁이 들어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들한테 피해가 가는 게 싫으셨겠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다른 작가의 그림을 사는 거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 있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래서 몰래 조금씩 한두 점 사기도 하고 그냥 혼자서 그림 동네 병원 앞에 있는 직장 취미 미술학원에 가서 그림도 좀 그려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림을 그릴 줄 안다는 것도 몰랐고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그렇게 40대 중반까지 살았습니다. 저는 오히려 음악을 잘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대학교 다닐 때 클래식 기타반 회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내 동생도 피아노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저는 제가 음악을 잘한다고 생각을 했지 저는 미술을 잘한다고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요. 그랬는데 병원 앞에 있는 그 직장 취미 미술학원을 가서 조금씩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그림이 재밌는 거예요. 이게 유화가 이렇게 재밌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더니 처음 그려본 거죠, 유화는. 재미도 있더니 가끔은 그려놓은 그림들을 이렇게 보면 내가 이렇게 잘 그렸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가끔씩 들면서 야, 이거 한번 해볼 필요 있겠다. 그래서 조금씩 그리다 보니까 그림이 괜찮은 것 같은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그림을 굉장히 잘 그려도 작가가 되기 쉽지 않겠지. 누가 날 보고 그냥 의사가 취미로 그리겠지 라는 말을 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전공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그냥 하고 있던 찰나에 어느 날 신문을 보는데 금호건설의 CEO께서 정년퇴직을 하고 난 다음에 용인대학교 회화과를 들어가셨어요. 그게 신문 기사에 나왔어요. 그거를 딱 보다가 어라? 65세에 대학을 가셨네? 그럼 나는 이제 50 초반인데 내가 못 갈 이유가 있나? 그러다가 다시 그 신문을 이렇게 보다 보니 한국기술표준원인가? 하는 거기에 원장님도 정년퇴직을 하시고 미대를 가셨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CEO급 인사들이 자기 회사를 정년퇴직을 하고 미대를 가는 사람들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나 갈 수 있나 보다 이러면 한번 도전을 해보는 게 답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그냥 무대뽀로 편입학원을 갔습니다. 가갖고 다 편입학원 원장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드님 때문에 오셨냐고 다
아니, 저 때문에 왔다고. 네? 그럼 뭘 하시는 분이신데? 했더니, 아,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의사인데, 미대를 가고 싶어서, 했더니, 그냥, 눌리지 말라는 듯한 그 분위기와, 그냥 의사 하시지, 취미로 그리세요. 뭐, 그럼 대학원을 가세요.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 미대를 직접 들어가겠다고 말을 하니까, 아무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나 정말로 가고 싶다고. 그래서 내가 신문기사를 봤다. 이 금호건설 이분 누구냐. 나중에 이분이 저희 아버님이랑 아시는 분이라는 것도 나중에 알게 됐는데, 이분 도대체 누구냐라고 말을 했더니, 아, 그런 게 있네요. 근데 용인대는 가능해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요? 그랬더니, 용인대 시험 안 보거든요. 그 무슨 시험을 안 봐요? 그랬더니, 면접만 보고 뽑는데요, 거기는. 그래서, 아, 정말로 면접만 보고 뽑느냐. 뭐, 아무것도 없느냐. 실기고, 필기고, 보고, 아무것도 면접만 본대요, 거기가. 그래서, 아, 그러면, 저도 한번 볼까요? 그랬더니 이제 그 학원 원장이 저한테 하는 말이, 면접만 볼 거서 용인대를 보실 거면, 한번 보세요. 다른 데라도 보세요. 그래서, 기왕이면 홍대도 가보고 싶다. 홍대 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해서, 홍대를 편입을 알아봤더니, 이제 원서 접수하니까 한 30몇 대 1 정도 되더라고요. 예, 근데 또 운이 좋게 교수님께서 붙여주셔서 들어오게 되었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아까도 기자님한테 질문을 잠깐 드렸는데, 우리 미대를 나오지 않고 연예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작품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느냐 라고 했더니, 뭐 그분도 그분 나름대로의 의견 표시를 저한테 해주셨지만,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의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지금 2년 넘게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이제 3년째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작가가 된다, 작가로서 미대를 다니면서, 홍대 미대를 다니면서 2년이라는 세월을 보낸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 헛세월을 보낸 거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전혀 아니거든요. 전 너무 잘 간 것 같아요. 거기 가서 정말 많이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인격적으로도 저보다 모자란 교수님도 있어요. 저도 교수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저보다 모자란 교수님도 있고, 저런 사람 싶은 분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교수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학생이 있습니다. 회화과 학생들이 나름 대한민국에서 날고 긴다는 학년별로 7, 80명의 홍대 미대생들이 회화과 학생들이 있고요. 그 친구들의 뛰어난 회화력과 그 친구들의 창의력을 바로 옆에서 같이 보면서 교수님들과 같이 크리틱을 하고, 교수님들의 어떤 그 의견과 그런 것들을 듣고 해결해 나가고 또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그냥 혼자서 앉아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거하고 또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제도권 미술을 하게 되면 너무 틀에 박힌 생각만 한다라는 생각도 하지만, 그거는 뭐 제가 보기에는 입시 예술 아닌가요? 뭐 대학은 또 그냥 주제를 주고 그냥 그리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크리틱을 하고 하는 그 과정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그림 그리는 그거 이외에 사이드가 많잖아요. 미술사도 배워야 되고, 미술학 개론도 해야 되고, 철학도 공부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사이드를 하면서 좀 여러 가지 지식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학원 가면 캠퍼스 짜는 거 가르치나요? 미술사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그렇지만 대학에서는 그걸 가지고 디스커션도 하고 발표도 하고 많은 생각을 하면서 이 세월을 보냈다는 게, 나중에 제가 죽을 때까지 그림을 그리고 작가 활동을 함에 있어 잊어버리지 못할 추억이고 잊어버리지 못할 경험일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지적 재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